양재호 강사님의 12월 스마트 헤드북 클래스 특강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양하신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정승훈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2024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예, 올해 이렇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다음에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예,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 짚어보고요. 2023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 투자 시장은 과연 어떠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도서관 강의에서는 저를 경제인문학자라고 많이 불러주셔서 저도 학자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또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예. 강의는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평생학습관, 민간기관이라든가 뭐 일반 기관들, 예, 필명 착한 양이란 필명으로 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한 7권 정도의 책을 좀 썼고요. 예,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 3권 정도 더 쓰고 싶어요. 그래서 10권, 두 자릿수 채우면 제 할 일은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예, 기사가 하나 나왔죠. 예, 전국의 교수님들이 설문을 통해 가지고서 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사자성어를 꼽았는데 1위가 견리망이였죠. 견리망이.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이익을 쫓아가지고서 우리를 저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견리망이를 1위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여놨냐면은 나라 전체가 각자 도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각자 도생이라는 건 이제 저기죠.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도모한다. 예. 결리망이가 결국은 각자 도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뭐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의리를 쫓아가는 게 맞죠. 하지만 경제가 망가지고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면요,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기보다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 스스로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경제에 대한 부분을 사자성어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설상가상이다. 눈 위에 뭐가 내린 거예요? 서리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3년을 돌이켜 볼 때 물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다 올랐지만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통계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2년 5월에 이렇게 보면 5.4%, 그 다음에 최고치가 작년 7월이었죠. 7월에 6.3%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 7월에 2.3%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지금 11월, 얼마 전에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였습니다. 뭐 이 수치만 보면 물가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별로 감이 안 와요. 제일 고점이 6.3%였죠? 6.3%라는 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과거에 어느 정도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6.3%뭐 보겠습니다. 자, 6%대를 쭉 가니까 5.9%가 하나 걸리죠? 예, 언제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죠. 그 다음이 뭐죠? 예, 외환위기예요. IMF 외환위기. 그만큼 6%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은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예, 이 표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하향되면서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통계 착시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산식은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년의 같은 달에 비해서 얼마가 오르냐예요. 자,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2년 7월에 6.3% 올랐죠? 1년 뒤인 23년 7월엔 2.3% 올랐습니다. 6.3% 오른 거를 기준으로 두고요. 거기에 2.3%또 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 있죠? 파란색 그래프가 방금 본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그렇죠? 여기에 주황색 그래프는 뭐냐면요. 전년 동월하고 올해 동월하고 수치를 합친 거예요. 추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놓으면 퍼센테이지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높았던 추이들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유지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2년 6월, 7월서부터 시작된 게 아직도 안 떨어졌죠? 여전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연관관계를 좀 볼 거예요. 물가라는 건 물건의 가격입니다. 가치예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예,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으면 물건의 가격 올라가겠죠?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 떨어질 겁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에 그 물건을 팔아야 될까요?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2만 원을 받아야만 원래의 가격인 10,000원을 받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물건의 가격은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돈의 가치. 그리고 돈의 가치는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결정을 하거든요. 과연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21년 8월서부터 그 전까지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포함입니다. 채권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채권금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기준이 되는 금리다. 라고 해서 기준금리라고 부르고요. 이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코로나 때 금리를 낮춰놔서 0.5%. 자, 그랬는데 21년 8월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0.5%였던 금리를 0.75, 1% 계속 올리죠. 계속. 예. 그래서 23년 1월에 3.5%까지 올리게 됩니다. 음. 한국은행은 금리 웬만하면 잘 안 올려요. 왜 안 올릴까요?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시중에 돈이 잘 안 돕니다. 근데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물가 도저히 못 잡겠다. 금리 이렇게 빡세게 올리지 않으면 못 잡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3.25까지 올리고 23년 1월에 3.5%까지 올립니다. 예. 그래서 불과 1년 반 만에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무려 3%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금리가 올라간 경우는 제가 봤을 때 IMF 때밖에 없었어요. IMF. 경제위기죠. 1월서부터 지금 11월까지, 11월에도 동결했어요. 미국도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됐고요. 예. 미국은 요 파란선이에요. 한국보다 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22년 2월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제로금리에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한국과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요. 2%포인트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뒤집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볼 때 미국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은 3.5%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를 더 인상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1.5%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2023년 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 서울 가격이 엄청 올랐었죠. 예. 두 번째 환율입니다. 코로나 전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죠. 왜 많이 올랐을까? 1달러에 1,300원, 1,400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제가 2022년 말에 강의를 하면서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23년에는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내년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라고 이름 붙인 동굴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동굴을 헤매고 있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2023년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 경제 성장률이요. 1.4%입니다. 1954년서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60년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거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합니다. 석유파동, 오일 쇼크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돼서 최초의 경제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IMF 외환위기죠. IMF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5%의 역성장을 합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였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0.8%. 저는 그래서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 위기급 GDP,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위기에 준하는 그런 예, 경제 성장률이다.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내년? 2023년? 예, 2% 넘네요. 1.4%보다는 높겠지만 제대로 된 경제 성장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2024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의 투자은행들은 더 까다롭게 봅니다. 예. 2% 초반을 보는 데도 있지만은 CT라든가 JP 모간이라든가 다 1%대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 성장 자체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24년 물가와 금리는 어떻게 될까? 상반기에는 아마 2%대까지 갈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2%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예요. 2023년이 멋모르고 힘들었다.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2024년은 그게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2023년은 멋모르진 않지만 알기 때문에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쉽지 않을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요 19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세보증금이요. 그게 100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출 규모, 부채 규모는 무려 거의 한 3000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1900조를 넣게 되면 한 108%라 규모가 돼가지고서 굉장히 큰 문제다. 투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 투자는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할 거고요. 주식시장은 실물 시장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선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올해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미국 주가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서부터 어쨌든 간에 연준 의장이 내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제 위기라든가 어떤 뭐 큰 사건이 나지 않는 이상은 미국 주식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의 비중이 큰데 이미 외국인이 많이 떠났으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르긴 오를 겁니다. 테마별 편차가 클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주가지수만 투자를 해도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실물 시장보다 6개월 이상 늦게 움직여요. 더 늦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후행지수예요. 덩치가 크고. 왜냐하면은 실제 실물 흐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건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속히 늘어날 때. 그러면 이제 매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저점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가 타이밍이다. 25년 상반기 정도라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언제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언제 폭발할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25년 상반기 말씀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망들은요, 평균이에요, 평균. 전반적으로 전국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또 다릅니다. 예. 뭐 두세 군데 되는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일반 경기 사이클이에요. 여기 크게 있는 게 부동산 경기 사이클입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사이클로 봤을 때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전반적인 거는 이 부동산 경기 사이클처럼 움직이는데 이 간격이 좁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사이클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데 이 간격이 좁아질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르락내리락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더 이상 정부가 이런 경기 조절을 통해서 개인들의 어떤 경제 상황, 부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경기 흐름을 읽고 스스로 알아서 개인 경제 자산 관리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서 잘 버텨나가야 되고 노후 준비까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보실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2023년만큼 2024년도 힘들 것이다. 하반기에 약간의 어떤 기대감, 희망은 살짝 보일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게 우리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투자 시장에선 주식 시장, 특히 미국 시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국 시장도 움직일 것이다. 부동산 시장 내년까지도 쉽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도 쭉 관망을 하면서 포인트를 봐야 된다. 금리 언제 인하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거래량이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그거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양지호 강사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연말 잘 많으셨습니다. 보내시고요. 예, 스마트 에듀빌더는 감사합니다. 신년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